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사고 관련해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사고 원인을 해경의 VTS 즉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시스템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은 그럼에도 해경의 VTS 예산을 삭감해 퍼주기 복지에 이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안전에 관한 예산은 삭감하고 복지 예산으로 퍼주기로 돌렸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 두 가지 점에서 엉터리입니다. 우선 VTS 예산이 줄어든 것은 경인, 태안, 부산의 VTS 사업이 종료돼 자연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국민 안전 관련 예산 삭감을 지적하면서 정작 국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관과 119 특수구조대에 대한 충원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특히 VTS 예산 삭감이 문제라고 해놓고 VTS 인력과 해경 상황실 충원을 반대하는 건 이게 뭡니까? 최소한의 앞뒤는 맞아야 찬반을 논하고 말고 하는 거죠. 좋겠습니다. 여당은 아무거나 막 반대만 하면 되니까. 부럽다. 김어준의 시샘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부럽습니다. 요새 자주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보통은 최소한의 앞뒤는 맞추고 이렇게 논리를 만드는데, 예. 앞뒤를 안 맞춰도 되잖아요. 일단 막 반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이 일단 합의는 됐습니다. 예. 네, 어제 여야가 내년 예산안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00여 명 선으로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000명 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서 합의문이 나온 건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합의문 가운데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부분에는 유보 입장 밝혔습니다. 오늘 여야가 오전 11시에 본회의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자유한국당은 그전에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 표결에 불참하거나 일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공조로 예산안 본회의 통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언론의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안 합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어제 이어서 정상수 소장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볼 텐데 이게 전부 다 이제 공무원 증원이라고만 보도했거든요. 이걸 증원이라고 하느냐, 충원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찰, 집배원, 소방수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거거든요. 그 이제 내용을 보면 파출소 24시간 순찰, 111 상황실, CCTV, 119 특수구조대, 해경 VTS 운영, 그리고 생활 부분은 제일 많은 게 집배원이에요. 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면, 물론 다들 공무원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산 이야기할 때 공무원 증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이란 말이죠. 오랫동안. 어감이.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공무원 증원이라고 계속 언론이, 야당의 프레임을 그냥 제목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놓고 사고가 나면 또 소방 인력이 부족하다고 또는 집배원이 자살했다고 그러면서 기사 계속 쓰잖아요. 집배원 어떻게 늘립니까? 예산이 있어야 늘리지. 그리고 그러니까 정작 그 예산을 가지고 싸울 때는 그냥 정치적 공방으로 내버려 두고 예? 공무원 증원이라고 그 프레임 그대로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집배원 부족으로 집배원이 막 자살하고 고통받고 소방수 부족하다고 하고 그럼 또 약자 편이라면서 기사를 써요. 이게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예, 사실은. 이럴 때 예산을 늘릴 때 도와주든가요, 그러면. 그런 기사를 쓸 거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거꾸로 여당이 이런 충원을 할 때 이건 필요하지 않은 충원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사를 쓰든가요. 그냥 공무원 증원이라고 해놓고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는 대단히 비겁한 보도라고 봅니다, 그동안. 자, 또 예산 관련 보도가 있습니까? 네,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정부 원안보다 보편적 복지를 축소하는 쪽으로 타결이 됐는데요. 이러한 협상의 이면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작용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 인상의 내용과 시기가 상당 부분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야당은 아동수당 시설과 기초연금 인상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급 대상과 시기 조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를 정략적이다라고 비판하면서도요.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결국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도 정부안보다 2개월 늦춰져서 내년 9월부터 실시됩니다. 한국일보죠. 네, 그렇습니다. 제목은 보편적 복지 축소 뒤엔 야당의 정략적 요구 있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진짜 정략적 요구가 맞죠. 원래 이제 선거용 예산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선거 때만 되면 도로도 갈아엎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선거용 예산이라고 하면 불필요하다. 그래서 삭감하자. 이런 주장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삭감을 주장하면, 왜냐면 자기들도 똑같은 공약을 냈었거든요. 삭감을 주장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선거 후에 지급하자고. 이런 건 내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선거용 예산이니 불필요해서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은 맞는데 선거 전에 하면은 여당에 유리하니까 선거 이후에 지급하자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표 계산인 거죠. 예.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정말. 이런 야당의 주장은 처음 보는데 어쨌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선거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예. 6월에 선거니까 6월 이후에 지급하자. 언제? 9월부터. 예. 이런 야당은 처음 봅니다, 정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예. 라는 보도가 한국일보를 통해 나왔고요. 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관리에 관해서 제도와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회의 시작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전원 기립해서 10초 정도 묵념을 하고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죠. 예. 이걸 굳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 때 재난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했던 걸 이제 되돌려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 거라고 보고 재난재해를 방지하고 구조하는 국가의 임무가 맞죠. 예. 해상 상황이 나면 전 세계 어디나 해양구조대, 소위 공무원이 출동합니다. 이걸 민간이 하진 않죠. 민간이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근데 유독 이 세월호 사고 때는 사실은 해군 출동도 누군가가 맡고 해경도 뒷짐을 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거기 언딘이라고 하는 민간 업체가 군안을 책임지는 유일한 업체로 계약이 사고가 나자마자 됐고 언딘이 그 현장을 장악하고 언딘 중심으로 군안을 해야 한다면서 사실은 국가가 뒷짐을 지고 있었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사실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관련해서 이것도 밝혀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특조위기가. 그럼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자, 다음은요. 네, 2013년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경찰 인사까지 개입하려 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될까 봐서 우려해서인데요.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국정원이 2012년에서 2013년 서울수서경찰서의 후임자까지 관여한 정황이 담긴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2013년 4월께 국정원은 당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후임 인사를 언급하면서 잔불 정리를 확실히 할 사람을 후임자로 앉혀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썼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수서경찰서가 소위 셀프 강금 사건. 네, 그 실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네, 셀프 강금 사건의 실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수사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를 했던 내부 인력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양심 선언하거나 뭐 자료가 나올까봐 국정원이 그 경찰서장 후임을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원래는 보고서에는 애초에 신임 소장으로 유력했던 사람이 박아무개 총경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 총경이 아닌 다른 사람이 총경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정원이 그러니까 유력했던 총경을 맡고 다른 사람이 수서경찰서장으로 총경으로 발령나도록 조정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 거 정황이 담긴 보고서죠. 예, 그런 의논을 했던 국정원 보고서가 나온 거고 사실 이명박 박근혜 국정원에서는 정부의 국정원에서는 국정 운영을 실제로 국정원을 했어요. 중요한 한 축으로. 그러니까 뭐 요청에 따라 정보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정치를 실제로 했어요. 예,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경찰서장 후임자 누구를 해야지 이 댓글 수사 관련해 가지고 양심선언이나 자료 유출이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실제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국정원 직원들 말고 이런 시절에 국정원을 거친 오비들, 예, 소위 오비들, 그 사람들이 과거를 잊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인 신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왜냐하면 자기들 머릿속에는 자기들 이렇게 경찰서장 날리고, 누구 날리고, 혹은 누구 꽂고, 혹은 뭐 방송국에 누구 날리고, 누구 넣고 하는 걸 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전도 아닙니다. 2012년, 13년 상황인데요. 국정원 개혁 진짜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절 10여 년간,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시절에 국정원의 고위 관리를 지내고 이제는 은퇴한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하던 대로 하거든요. 예.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또 댓글 공작에 대규모로 동원됐잖아요. 예. 네, 양지의 사건도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중인데요. 자, 네. 다음 뉴스 어떻습니까?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소위 아들 꽃보직 특혜 논란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법정 증언이 나왔는데요. 경찰 내부 청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인데 증언에 따르면 당시 백모 서울경찰청 차장 부속실장이 누구로부터 우 전 수석의 아들을 운전병으로 추천받았냐라는 특감 쪽 질문에 대해서 청탁받은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지 못한다면서도 내부인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이어서 감찰관 보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네, 자신이 과거에도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방해를 받았다라는 증언도 했습니다. 예.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똑같은 내용을 증언했었고 이제는 감찰관 넘버 2도 똑같이 우수석 아들이 특혜를 받았는데 그건 분명한데 누가 그런 청탁을 했는지는 밝히지 못하겠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잘렸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다 자르는 일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예, 추명호 전 국장. 국장은 어제가 아니죠. 구속이 됐는데, 추 국장에게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하는 최 차장. 네, 최윤수 전 차장 같은 경우에 왜 영장이 기각됐냐라면서 관련해서 굉장히 토로했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요 사건과 관련된 일입니다, 결국은. 예. 이 사람들이 왜 잘렸냐면은 이석수 감찰관 이런 사람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뭔가 비위가 있다라고, 예, 감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정원 쪽에서 거꾸로, 이석수 감찰관을 뒷조사를 해서. 네, 불법 사찰을 했죠. 날려버렸는데 그 건으로 이제 그 정보를 건네준 추명호 국장은 구속이 됐고 그런데 이제 그 지시를 한 우병우 수석의 30년 친구라고 하는 최 전 국정원 차장은 구속이 안 됐고, 예, 이 사안은 저희가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또 잠시 후에 여기 놔둬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이런 사건은. 예,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이 최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내역을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10월경부터 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자주 통화를 했고요. 통화 시간도 평소보다 훨씬 늘었다라는 건데요. 당시는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까지 검찰 조사 받을 때였습니다. 그렇겠죠, 뭐. 예. 김태효 기획관은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국정원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뭐 이렇게 댓글 공작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반드시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예, 청와대 쪽에서 댓글의 방향을 지시하고 또 보고를 받고 했던 그러니까 대통령 바로 아래서 사실은 청와대 내에 댓글 공작을 총지휘했던 사람으로 지금 추정되는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인데 이제 분류가기 직전에 관계자들하고 열심히 통화했다. 네,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그렇군요. 틀림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은데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이 관련해서는 다 기각되거나 아니면 발부된 것도 다 뒤집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미국의 러시아 게이트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유착 관계에서 전미 총계협회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황이 나왔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전미 총계협회 쪽 인사가 지난해 5월 달에 트럼프 캠프 정책보좌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내용을 보면 트럼프 후보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라는 제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메일 제목은 크렘린 커넥션입니다. 이 전미 총계협회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단체. 그렇죠. 예. 공화당에 가장 많은 그 정치원금을 내는 곳이거든요. 예. 총기협회한테 밑보이고 공화당이 당선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 곳인데, 여기가 러시아와 이제 커넥션이, 트럼프 캠프 커넥션의 중간 고리였다. 굉장히 오히려 지금 충격적인 소식인데, 이게 북한과 예를 들어서 특정 캠프와의 커넥션을 북한과 뭐 자유한국당과 커넥션을 그런 성격입니다, 지금. 최대 이익단체니까요. 그리고 보수정당이니까. 북한과 자유한국당의 커넥션을 정경련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 그런 정도의 뉴스예요. 예, 실제로. 그리고 또 이 사람 위에도, 예, 이 총기협회 관련해서 연결고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와 전미 총기협회가 같이 무너지지 않을까. 무너질까요?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총기협회 조직은 워낙 강력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뉴스가 나온 겁니다. 네. 트럼프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제목만. 네.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랍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지난 2일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일쯤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사위가 유대인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트럼프가 예전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나친 친이스라엘 정책을 얘기했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슬람의 성지기도 하고, 예, 개신교의 성지기도 하고, 예, 유대교, 아르메니아교 다 거기 있죠. 예. 게다가, 예루살렘의 동부, 거기가 이제, 이슬람 성지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병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안하고 그때 팔레스타인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을 그래놓고 여기를 수도로 한다고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 현재 수도가 아닌데 미국 정부는 이걸 인정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영원히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하고는 소위 양국 모두 인정하는 정책이란 말이죠, 미국에서는. 예. 양국 차제를 인정하는, 물론 뭐, 이스라엘은 가둬놓고 있지만, 벽 안에. 가둬놓고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예. 인정할 수가 없죠. 병합을. 전쟁하자는 얘기죠. 거기에 자기들 성지도 있는데, 전쟁하자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밀어붙이려고 한다. 그런 뉴스가 있다, 이건데, 정말로 이 지역에서 전쟁을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 트럼프는 대선 당시에도 관련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아랍 쪽에서 전쟁을 하고 무기를 팔아먹고 이런 계산하는 걸까요?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 뉴스는 저희가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국제 시간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미니 저희의 영장 해설 전담 판사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어제 이어서 연결됐습니다. 법무법인 동안의 변호사 아니고 사무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공장장님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안은 다른 곳에서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요. 네.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지금 영장 실질 심사하고 구속 적부심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루질 않아서 제가 계속 저라도 다뤄야 되겠다 싶어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일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끝날 때 공장장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깊이 인상이 남았어요. 엉망진창이 돼 있다고. 예. 그 얘기부터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네네. 인천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가 네. 내가 19년째 법원에 있었지만 이런 구속 적부심 심사는 처음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어제 이제 판사님이 이정일 판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영장 실질 심사하고 구속 적부심 심사를 보면서 그 기준에 영향을 받아서 지방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법 집행을 하는데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뭘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다라고 어제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 좀 정리해 주시면요, 다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제일 규모가 큰 법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있는 판사들이 대체로 좀 고참들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기준을 만들면은 그게 전국 법원으로 전파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전담부 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것도 어떻게 기준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물론 재판이 독립이 돼 있긴 하지만은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될 기준이 있을 만할 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는 실무 관행이 상당히 준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영장 발부 기준이라든가 구속적부심 운용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중앙지법에서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지방으로 전파가 되면서 중앙지법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엉망진창이 돼서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기준이 없는 석방 혹은 기준이 없는 기각이 됐다 이런 거죠 요지가. 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가장 눈길을 이끈 게 이번에 결정적으로 나온 게 저 한국 e스포츠. 예. 네, 거기 조 사무국장인가요? 총장인가요? 네. 이분이. 사무총장. 예. 이분이 긴급 체포 절차가 위법하다 그래서 지금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관진, 임관빈 말고 그렇게 네. 이제 구속적부심 이게 왜 구속적부심 심사가 이런 식으로 적용되냐고 얘기가 시작됐는데. 네, 그렇죠. 신경열 부장판사에 의해서. 그런데 네. 이번에는 한국 e스포츠. 네. 이번에는 이제 여당 전직 네. 정무수석과 관련 인사입니다. 그렇죠. 그 분이 구속이 됐었었는데 한국 e스포츠 사무총장 정호 씨가 네. 구속적부심 심사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구속적부심 심사 신청이 많다고 합니다. 나도 될래나 싶어가지고 많다고 해요. 왜냐면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김광진, 임관빈 두 사람이 석방되는 걸 보자 너도 나도 그런 생각을 하나 본데 그래서 이분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석방돼 버렸어요. 예, 이분도 사실 사정이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천적으로 영장 발부할 때 그 전 단계인 검찰에서 체포를 당시에 그 절차가 잘못됐다, 위법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최초 단계서부터 잘못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영장 발부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석방이 된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적부심에서 잘 못 봤습니다. 사실 긴급 체포 절차가 위법하다라고 하는 건 제가 영장 전담할 때도 많이 다뤘던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그런데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영장 없이 체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영장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법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 그렇죠. 이때 영장이 있을 수가 없죠. 도망가고 있는데. 바로, 바로 범죄가 벌어졌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현행범은 아닌데,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그런데 긴급하게 이거는 영장 없이 체포를 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뭐 도망갈 수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경우를 그럼 긴급한 경우로 보냐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요건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 특히 이런 긴급한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은, 우연히 만난 경우. 우연히 만난 경우? 네, 그렇죠. 그럼 영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망갈 것 같고. 이런 경우에 긴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범죄가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경우, 사형, 무기, 3년, 장기 3년 이상. 이런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이 상당히 엄격해요. 영장주의의 예외니까. 형이 아주 중한 피의자인데, 우연히 만났거나, 지금 놔주면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을 할 것 같거나. 그럼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법상으로 보면 재량권이 전혀 없어요. 법에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는 게 사실 그렇게 지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법대로 적용을 하면 이게 법이 있으나마나한 이런 조항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좀 역사적인 걸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긴급 체포라는 게 나오기 전께 긴급 구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때는 이런 식의 조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수사기관에서도 그냥 뭐 조문은 들어갔지만 옛날에 긴급 구속처럼 운용을 해온 거예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경우 아니라도 체포를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법대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이걸 판례로 약간 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 어떤 긴급 체포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그 현장에서 판단해서 재량권 할 수 있는데 그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봐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데 이렇게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게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 이렇게 판례가 완화를 해줍니다. 이게 2002년도에 최초에 나온 판례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법을 그대로 운영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판례가 완화를 해줬는데 그런데 정말 법대로 하면 이제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e스포츠 사무총장이 석방된 거는 정말 그대로 법대로 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조문대로. 법대로 했다고. 근데 그게 이미 2002년에 그 법대, 소위 그 조문대로만 하면 사실 다 풀어줘야 되니까 수사기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줬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상당한 재량권을 뺏어버린 거군요. 말하자면 법대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 조문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현실과는 다른 이때까지 한 10여 년 이상 없었던 판결을 내린 거는 마찬가지네요. 뭐 거의 없었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 법대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부할 때 그때도 긴급체포 위법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은 보니까 뭐 문제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당한 재량권을까지도 넘어선 거냐. 그러니까 현저하게라는 게 뭐냐면 누가 봐도 명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게 불합리한 거냐, 체포가. 이런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요새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이 이상한 결정들을 하지만 이거 판사 기본이거든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좀 약간 이상하긴 해도 현저하게 명백하게 이상하지는 않다. 이렇게 봤다고 보는 게 맞죠. 판사님, 자꾸 이제 법리적으로 해석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쪽 풀어줬으니까 이쪽도 풀어준 겁니다. 그러고 그것도 그 말씀도 맞고 더 나가서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향후에 더 들어올 이 긴급체포가 된 사람들이 워낙 뭐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대상은 아니지만 최순실 같은 경우에도 긴급체포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유를 들어가지고 보석 청구하면 받아줘야 될 거예요. 판사님,
내일 네.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빨라요. 네. 10분 이내 끝나려고 했는데 10분이 지났어요. 자, 그러니까 요지는 그런 거네요. 이번에 석방된 사람은 이번에는 이제 전병헌 수석과 관련한 사건인데 이거는 긴급 체포라고 하는 문건으로만 따지면 문자 그대로만 따지면 풀어줄 수도 있는 사건이긴 한데 이미 2002년 판례로 수사기관에 상당한 재량권을 주어서 더 이상 긴급 체포를 하고 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구속 적부심을 풀어주는 예가 없는데 이번에 네. 또 풀어줬다. 예. 네. 이거는 이제 왜 김관진 인관비만 풀어주냐 저쪽 사람들만 얘기를 들을까봐 이쪽도 저는 그리고 풀어준 향후의 거다. 포석이다. 네, 풀어준 것이고 향후에 또 이런 식으로 긴급 체포가 된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풀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예. 네. 그러면 탁월하십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긴급 체포를 못하는 거죠. 뭐 눈치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예. 부담이 되죠. 네. 아주 나쁜 판결이 또 하나 나왔고요. 예. 이 사안은 내일도 또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법무부민 동안 변호사님 사무장 이정렬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자, 20년간 예산만 파신, 숫자를 보면 흥분하시는 분,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님, 간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숨은 예산을 찾아내신 혁혁한 공을 세우고 특검에 가서 강의도 하신 분입니다. 최순실 예산이 어디 숨어 있나.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20년간 아무도 안 시켰는데, 예산 숫자를 들여다보고 다 수천 페이지를 분석해 왔었던 분이라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어제 합의된 예산안 아직 전부 다 보지는 못하셨죠? 예, 그리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혁신읍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소소위에서 지금 논의 오늘 오전에 아직도. 했습니다. 네. 큰 틀에서 소위 이제 잠정 합의인데 이제 잠정 합의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잠정 합의가 돼서 의석수가 확보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하지만 이대로 된다고 봐야 되죠, 거의. 잠정 합의된 부분은. 거의 됐다고 봐야죠. 예. 근데 이제 어제 까지 최대 쟁점,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한 게 공무원 증원, 이라고 했던, 원래는 저는 이거는 이제 충원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이제 납득할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게 경찰, 소방서 또 누가 있죠? 사회복지사, 집배원, 해경, 119 구조대. 네, 거의 전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소방서, 경찰, 해경, 사회복지사, 집배원, 충원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걸 줄였습니다, 일단. 예. 퉁쳐서 공무원이라고 해버리니까. 예, 이건 언론이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누군지 말해줘야 되는데 계속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 프레임을 갖다 쓴 거거든요. 네. 직무유기예요, 언론에. 어쨌든. 그렇게 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집배원 어쩌고저쩌고 쓰면 안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줘야 그 사람을 늘리죠. 자, 그렇게 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래서 2,700명 줄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당장 1월부터 근무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채용 과정이 걸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연간 한 2천만 원 치더라도 540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428조니까 10,00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네. 액수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공약 이러니까요. 네.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 프레임을 내걸 수 있다 보니까 계속 여기 매달렸던 것 같아요. 오늘도 조선일보 일면 보니까 큰 정보로 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프레임을 걸기에 딱 좋은 게 그렇죠. 공무원 증원, 복지 퍼주기, 큰 정부, 그래서 그리스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맨 뒤에. 슈퍼 예산 이런 같이 가는. 그렇게 프레임을 잡고 이 정부가 이제 공무원을 늘리고 복지를 늘려가지고 그리스가 망한 것처럼 계속 복지 과다로 가려고 한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하는 프레임인데 거기에 요 공무원 증원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는 꼭 필요한 인력인데 계속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반대해왔던 거다.
그렇게 보시죠. 네. 왜냐면 액수가 너무 적어요. 실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안에 복잡한 문제도 많은데요. 인건비도 그렇게 증가한 게 없습니다. 인건비도 전체 예산의 8%대로 계속 유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계속 왜 공무원 증언이라고 언론이 받아주는지 조금만 따져보면 여기서 누가 봤냐겠어요. 사실 집배원 너무 열악하다. 소방수 너무 부족하다. 해경 장비 부족하다. 뭐 CCTV 인력 부족하다. 특수구조대 부족하다. 이 얘기 언론의 단골 메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민생 공무원 충원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사람들 늘리자고 하는 예산을 막으면 막지 못하게 했었어야죠. 언론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진짜 나쁜 비겁한 언론의 보도 행태였다고 봅니다. 이 공무원 증언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준 거는. 어쨌든 그래서 줄었습니다. 예. 줄었고. 그런데 아직 다 못 보셨다고 했는데 합의안 중에 오늘 아침에 꼼수를 발견하셨다고요. 네네. 어떤 꼼수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합의안 중에 이제 아동수당이 있는데, 예. 아동수당이 원래 이 전체 아동들한테 예. 10만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하라고. 네. 예. 우린 거기에 주목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선심 정치가 아니라 악심 정치다. 퍼주기가 아니라 이제 퍼내기인 것. 퍼내기.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정말. 저는 선심공개하게 못하게 하는 건 봤어도, 그거 반대하면 욕먹으니까 하긴 하는데 선거 이후에 해. 이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정부가 하는 거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하는 게 주로 많았는데, 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합의문을 자세히 유심히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예. 뭐가 있냐면, 일단 시기만 늦춘 게 아니에요. 시기만 늦춘 게 아니고, 예. 2인 가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째부터 준다는 거거든요. 둘째?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반토막이 됐어요. 그러니까 1조 1000억 주려고 했던 게 5,10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를 방심하는 사이에. 네. 원래는 1인이었어요, 1인. 예. 아동, 그러니까 첫 아이. 예, 첫 아이. 모든 아이지, 모든 아이죠. 그렇죠. 모든 아이죠. 모든 아이에서 지급하던 것을 아이가 둘이 돼야지 지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물론 저희는 거의 뭐만 봤냐면 100%를 90%로 줄이는 거 예. 그것만 봐가지고 예. 왜 이렇게 보편복지를 반대하느냐 그랬는데 실제로는 2인 가구란 말에 더 핵심이 있었던 거를 우리가 이제 90% 줄은 게 아니라 절반으로 줄은 거다. 오늘 제가 아침에 몇몇 언론을 봤는데 딱 한 언론 정도 빼놓고는 그거를 본 곳이 없더라고요. 그거야 이제 소장님처럼 이것만 몇십 년 본 사람이야 보자마자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 알려지면은 이거 제대로 알려주면 언론이 이런 거 제대로 알려주면 정말 그 1인 가구를 2인 가구로 바꾼 정당은 폭파 당하거든요. 네.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주부들에게 다른 복지는 지지율이 한 60, 70인데 네. 이 복지는 거의 90 가까워요. 당연하죠. 그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확 꺾였던 게 이게 병설 단설. 네네. 그 남자들은 잘 모르고 네. 그리고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많거나 한 성인들도 20대나 60대는 잘 모르는데 30, 40대의 여성들에게 뭐 병설을 줄여? 폭탄이죠. 폭탄이 돼가지고 확 꺾였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동수당을 절반으로 꺾었어 누가? 누가 꺾었습니까 이거? 물론 이제 그 야당들이 이제 반대를 한 거고 특히 자유한국당이 아주 격렬히 반대를 한 거죠. 근데 기초노령연금은 차마 그렇게 못 건드렸는데 아동수당은 건드린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의 지지층이 이제 노년층의 노년수당은 못 건드렸고 아동수당은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5천억이 줄었답니다. 요게 숨어있는 한 1인치였군요. 예, 예. 둘 이상 있는 집이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하.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이것,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기를 뒤로 연기하는 것만 생각했더니 그걸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아마 전략이 넘어간 것 같아요. 90% 그거에 싸우느라고 2인 가족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숨어있는 것들. 네, 그리고. 숨어있는 것들 많겠죠. 네, 맞죠. 뭐 법인세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예. 좀 어떻게 보면 줄이느라고 줄였는데 예. 사실은 그렇게 많이 줄이지 못해 3천억 정도 줄였습니다. 예. 그 대기업들 3천억 부담을 덜어준 셈인데 자유한국당이 요만큼 해낸 거군요. 네. 예.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88년 이후에 처음으로 법인세가 인상됐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 MB 때 워낙 많이 깎았으니까. 예, 거의 한 2조 6천억 요 정도를 깎은 거죠. 예. 근데 그걸 이제 거의 돌린 거죠, 이제. 거의 9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깎아주고. 그러니까 매년 2조 때니까. 그러니까요. 9년이면, 10년이면 20조를 깎아준 거죠.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한 번 확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한 2조 정도 덜, 그러니까 2조를 재벌들이 세이브하게 해준 거잖아요. 네, 세이브하게 해주고. 예. 그냥 있었을까요? 뭐 사람들이 세상 공짜는 없죠. 계산이 분명한 분인데,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법인세는, 자유한국당이 끌어내리긴 했는데, 다시, 3천억 정도. 네. 원래는 5천억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계산을 이제 잘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그 3천억 원 이상에서 2천억 원 이상을 정부가 주장했고 예. 3천억 이상으로 이제 바꾼 거거든요. 예. 그래 봐야 그 세금이 줄어든 건 3천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예산안 성격 규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디테일은 저희가 좀 더 계속해서 전화 연결도 하고 계속 다뤄가겠습니다. 이 사안은. 두 가지인데요. 안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요. 예. 복지 예산을 늘리고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짠돌 예산이다. 아, 그래요? 네. 좀 해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복지 예산을 늘리긴 늘렸죠. 늘리긴 늘렸는데. 근데 이제 대규모로 늘린 건 아니고 예.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아동수당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증가라든가 예. 뭐 최저임금 보장 이런 것들을 넣었기 때문에 예. 당장 액수는 사실 크지 않지만 예. 이 방향으로 가게끔 이제 방향을 틀은 거고요. 방향을 틀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은 많지 않으니까 예.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은 거죠. 그 이 정부에서 이 야당에서 특히 얘기하는 7.1% 최대 증액이다. 예. 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급히 찾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박근혜 정부 때 8% 올린 적도 있더라고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7.1도 한 번 더 있고. 이분한테 걸리면 다 숫자가 박살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 차라리 박근혜 정부 이후 최대라고 해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은 곳에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네네. 라고 할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방향을 틀었다는 거다. 네. 복제 방향으로. 그러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켰다는 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보시기에 이제 가장 큰 의미라는 거죠. 숫자 자체를 볼 때. 예, 그렇죠. 왜냐하면 복지를 늘리고서도 재정 건전성 지켰다는 건 보통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내년에 지출도 늘렸지만 수입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8조 정도 늘려가지고 네. 예, 그런 지금 긍정적인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해는 이렇고 다음에는 더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 네네. 이런 신호탄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야당이 많이 막았지만 예. 그래도 효과가 크게 크지 않은 것은 뭐냐면 방향을 트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법을 바꾸는 겁니다. 예. 아동수당도 법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예. 기초노령도 법을 바꿔야 되고 예. 최저임금도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 법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방향이 바꿔지는 겁니다. 아하. 전문가로부터 해설을 드리니까 잘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잠깐 얘기했었던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공방을 하다가 벌어졌던 멘트들 중에 어제 언급하신 서로 이제 딴 얘기하는 거. 예. 네. 이낙연 총리하고 이장우 의원의 멘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놀고 먹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 이런 우려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이 놀고 먹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방관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방관들, 경찰관들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분들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반 행정직은 이번 증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에요. 예. 제 얘기가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아니 경찰관 소방원이라니까 이쪽에서 아니 그 사람들 늘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 늘리지 말자. 공무원 늘리지 말자는 얘기 아니 그 사람들이라니까요. 공무원 늘리지 말라니까 얘기 계속 반복해서 아마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판단력이 좀 작거나 아니면 정보가 제한되는 분들은 예. 그렇게 이해할 것 공무원 같아요. 늘리려고 하는 거구나. 예. 이렇게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죠. 소장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될 때까지 계속 조금씩 다루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창수 소장님이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2부에서 자녀 한 명이 아니라 자녀 2명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정창수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나가면서 문서를 읽다가 다시 한번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자녀 정정합니다. 네. 내일 AS 인터뷰를 다시 하겠지만
자녀 2명이 아니라 2인 가구 기준 소득 90%까지로 물론 지급 시기가 네. 지방선거 이후 9월로 연기된 건 맞는데 2인이라고 해서 단순히 2인이라고만 적어서 예.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인이 여기서 2인은 자녀 2인이 아니라 기준까지만 1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시기를 지방선거위원회 9월로 연기한다. 이렇게 합의된 거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내일 AS 때 하겠습니다. 하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 요즘 추우시죠? 뜨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진짜요?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하태입니다. 이제는 뭐 비교섭단체라 예산안 처리할 때 바른정당 이름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비교섭단체가 아니었으면 예. 또 한국당이랑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한국당이랑 100% 다르진 않아요. 뭐 일치하는 것도 있는데 예. 달라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증세. 예. 우리는 증세 반대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국당 감세죠. 무조건 감세니까. 그러니까 법인세나 소득세. 네. 그다음에 이런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같은 거. 우린 찬성하죠. 근데 지방선거 이후로 하라고 하는 거 이런 거요. 이거 진짜 꼼수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또 한 가지가 세비 인상. 세비 인상. 네. 우리는 만약에 교섭단체 됐으면 네. 만장일치로 합의가 안 돼요. 세비 인상 안 했을 것이다. 네, 우리는 세비 인상 반대. 근데 이제 이런 게 선명한 입장이 나오는 거는 장단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욕먹는 데서 한 발 비껴났다 이번에는. 교섭단체가 안 되는 바람에 소름도 있으나 욕먹는 데서. 아니 우리가 박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세비 인상 안 된다, 반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세게 들릴 텐데. 또 하나의 찬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하자. 이게 진짜 꼼수거든요. 우린 그런 꼼수 안 피우지. 그냥 당장 합시다. 네. 줄 거면 주지 빨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에서 해방돼 있냐면 꼭 반문을 해야 된다는 게 없단 말이에요. 반문제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일단 문재인 반대부터 먼저 하고 자기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건 해주자 이런 입장이고 우리는 일단 대통령 도와주고 반드시 진짜 이거라니까. 이때까지 얼마나 도와줬다고 해. 이게 우리가 이제 발목 야당 안 되겠다, 친문 야당 되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근데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때. 교섭단체 때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가 한국당으로 다 갔다니까. 까짓도 구분을 하셔야 된다니까. 교섭단체 지도부 100% 다 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시는 분들은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정부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원내 교섭단체 들어가면, 그 원내 교섭할 때는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당이 다른지 모르겠다 하는데, 근데 그게 참 구분하기 어렵지. 원내 지도부랑 원외에 넘버 2가 나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내기도 하시죠. 근데 이제, 지도부가 다음에는 내가 원내를 한번. 원내 대표 지도부가 아니었던 거죠. 원내를 하면 의원들 까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참 힘들어요. 자, 어쨌든 그런 구분을 하시고 싶어 했는데 구분을 안 된 상태에서 당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교섭단체 수준에서 보여줄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욕을 안 먹어서 좋기도 하고 그런 거죠? 지금 현재?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래서 국회 본회 연설을 적극적으로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8급 신설이 아니지, 이제 인턴을 8급으로 전환하는 거. 반대 연설을 했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세비 반납도 국회의원 욕먹는데 무슨 세비 인상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 다 임금 인상 동결해야 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빈부격차 줄이는 방식인데 격차 줄이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입장은 좀 있는 사람들이 나눠서 비정규직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 합해서 거의 80만 명 정규직 하자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입장은. 근데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될 거냐. 국민 세금으로 되게 하지 말자는 거죠. 기존에 정규직에 있는 사람, 특히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자기 거 동결해가지고 그렇게 나눠 가지자. 그러면 국회의원 세비 줄여서 누구 줍니까? 세비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 이번에 8급.
8급 주자. 그 비용을 세비를 줄여가지고 한 10% 줄이면은 8급을, 인턴을 8급을 하면 2천만 원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당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성격의, 원내대표가 구성이 됐다면, 예.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소방관 충원이라든가. 그거 반대 안 하죠. 반대 안 했을 것이다. 단, 불필요한 공무원 감원, 예. 필요한 그 공무원 충원 예. 해서 일단 공무원 전체 구조조정부터 하고 예. 그래도 모자라면은 충원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남는 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충원된 건 대부분 집배원이나 소방관이나. 그러니까 그거는 100% 찬성. 100% 찬성? 100% 찬성. 네. 단 남는 데도 같이 구조조정을 해라. 바른 정당이 현재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막 말하는 거군요. 뭐 아니니까 뭐. 아니 근데 그거 입장은 우리 오늘 연설을 통해서 네.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대 토론을 할 겁니다. 세비 인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산. 자,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안철수 대표가 취임 100일, 뭐 다른 당의 사정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당의 이야기인 것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직진하고 있습니다. 직진. 예. 완전히. 그렇죠. 예. 예. 하태경 최고위원이 예상하셨듯이 이제 뭐랄까요? 당장을 합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당장 합치려는 듯이 막 덤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 의견이 국당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당 네. 당론이 이제 된 건 아니고. 지금 갈라져 있는데. 네.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제 달려가는 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박지원 전 대표하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국당하고 연대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문 연대하려는 게 아니라 안철수 반한 연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한이 어디입니까? 한국당. 반자. 반자. 예, 반자유한국당. 예. 반자유한국당 연대하려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 한국당에서 선거 좀 이겨보려고 연대하는 게 아니라, 한국당 없애겠다. 한국당은 청산 대상이다. 이런 차원에서 연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안 대표가 반문 연대로 연대하자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반문의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연대하면. 그건 인정하실 반문의 성격도 있다. 그러니까 안 대표가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직도 경쟁의식이 강하게 남아있고 예. 그런 정서를 빨리 극복해야 큰 정치인이 됩니다. 다음 주에 선거 없다는 것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면 예. 오히려 바른당이 더 왼쪽이다. 지난번에 적폐청산의 정치법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보다 바른정당이 더 좌파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의지나 돕겠다는 정치 노선의 차이를 떠나서 지금 이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른정당이 오히려 더 안철수 대표보다는 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더 도우려고 한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입장이죠. 지금 반토막 난 바른정당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한국당 섞여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당이랑 연대를 하면 네. 반한이 강해지고 반문은 약해진다. 친문이 강해진다. 글쎄요. 그건 안 대표 리더십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에서 그러면 만약에 통합이 되면 국민의당 이제 통합된 이름이 뭐 바른국민인지 국민바른인지 전혀 다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통합이 되고 나면 국민의당 내에 들어간 바른정당의 11명은 안철수 대표가 아무리 반문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반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뭐가 옳으냐 그러냐만 중요하기 때문에 때때로 친문도 하고 반문도 하고 그럴 거기 때문에 반문 일관도로 하는 안철수 대표하고는 다르게 움직일 거다. 견제해야죠. 예. 견제해야 되고. 왜냐면 안철수 대표가 별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국가의 중심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과거 야당이 잘못된 것은 국가의 중심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레임덕이 없는 정부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거고. 그런데 정치인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 들어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훨씬 편해지죠. 민주당도 우리가 국민의당이랑 연대가 잘 되면 민주당도
왜냐하면 생산적으로 하니까 굳이 반대 안 하니까. 그러니까 통합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게 하려면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연대 내지 통합이 잘 돼야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게 더 잘 되지. 이걸 발목 잡기 위해서 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 목표는 한국당 없애는 거다. 한국당 소멸이다. 굉장히 신선한 논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반만 설득될게요 그럼 일단 반만 설득되는 걸로 하고요. 왜냐하면은 설사 바른정당 11명 전원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전원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승민 대표만 하더라도 최근에 썰전이었던가요? 어디 썰전 아니면 어디 프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유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가서 문재인 정부 너무 아마추어인데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거는 코치해줄 수 있는 거지. 코치해줄 수 있는 대통령하고 더 자주 통화한다. 더 자주 통화한다.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긴 하지만.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아니, 대통령이라고 100%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현 정부가 아마추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전제잖아요. 아무것도 없진 않지. 잘하는 게 많고. 유승민 대표는 왜 그렇게 말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정책인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지금 임금을 국가 세금으로 보존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 반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바른정당 그런 몇 가지 정책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바른정당 내에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태경 의원님은 만약에 통합이 되면 우리는 무조건 반대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 그렇죠. 국정원에 훨씬 수월하게 되죠. 더 낫다는 논리로 이제 지금 호남계 쪽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손을 흔드신 거예요? 아니면 박지원 대표한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사실 박지원 대표가 많이 반대하는데 박지원 대표 칭찬을 한마디 하면 우리 정치권의 독보적인 자산이에요. 그분이 있어야 한국당 없애는 전략도 잘 나오고. 친문 지지자들도 지금 안심시키고 박지원 대표도 지금 안심시키고 그러려고 하시는 거죠. 그만큼 통합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몰락하면 또다시 서로 그냥 핥히는 잡아뜯는 그런 정치가 반복이 되고 그럼 국민이 힘들고 국가가 힘들어요. 한국당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성공한다. 하태경 최고위원님의 진심은 제가 믿습니다. 그런 생각일 거라고. 그런 생각이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바른정당은 안 그래요. 바른정당 우리는 이제 대부분 우리 의총을 매일 합니다. 1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총이라기보다 그냥 모이면 의총 아닌가요? 매일 아침 회의하면 의총이에요, 그게. 6명 이상 되면 의총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반 이상 모였기 때문에. 과반 이상 모이면.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슈마다 다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토론이 빨리빨리 끝나거든요. 의총이 이제 당직자 회의나 의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100명 이상 의총되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6명 이상 되면 당 입장이 금방금방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당론을 정하고. 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박지원 대표로 대변되는 호남계 의원들의 이제 반대 이유는 요약하면 이런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바른정당과 합치고 그러면서 이제 탈호남, 지금 사실 어제 이야기도 지역구도를 탈피해야 된다. 탈호남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게 호남 베이스의 정당으로 대선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 묶여있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 안철수 대표 생각을 중심으로 하자면. 그 다음에 박제화된 정치관념. 이게 아마 햇빛 정책이나 과거에 소위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DJ의 정신. 그 둘 다를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호남계 의원, 박지원 대표는 호남계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저렇게 해서 바른정당과 합치고 계속 중도보수 하니까 중도보수로 갔다가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하고 합치지는 않겠지만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이대로 정권 재창출이나 총선도 어렵다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좀 떨궈져 나오면 그 사람들하고 합쳐서 한가운데에서 그게 정말 한가운데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도 한가운데 아니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도 보수라고 하는 그 지역을 딱 선점하고 있다가 내가 적자가 돼야 되지. 그러면 호남계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우리가 안철수 대표의 차기 대권을 위해서 저쪽 보수 쪽들하고 합치는 것에 우리가
걸음이 돼야 되느냐. 안철수 대표가 그만한 인물이냐. 우리 걸 다 희생해서까지. 그 정도 리더 아닌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걱정 한다면 박지원 의원께서도 바른정당 연대는 문제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네. 이게 한국당까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한국당이라고 자꾸 하니까 한국당하고 안 한다 하면 안 한다는 그러니까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당이 쪼개질 때 이제 한국당 소멸. 예. 한국당 소멸이고 당대당 연대 통합 없어. 지금 막 뭐 떨어지고 있는데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아까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걱정하는 거죠. 한국당에 쓸만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다 검토해봤다니까요. 없어요.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당 연대는 없다. 그러니까 바른정당도 국민의당과 합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합쳐놓은 다음에 서로 이제 호남계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합쳐놓은 다음에 한국당이 이대로 못 갈 거다. 못 가고 막 이합집산을 할 때 우리가 확 먹어야지. 이 생각이 이렇게 맞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맞죠? 한국당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원래 바른정당으로 다 왔던 사람들이에요. 33명. 제일 처음에. 그 중에 지금 22명이 넘어갔어. 예. 그분들이 괜찮은 사람인데 네. 그분들이 다 철새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괜찮은 사람들이 다 철새가 돼서 이제는 없어요. 무성대장이 철새대장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기랑 뭐 아쉬워서 다 심판받아서 끝날 분들인데. 아니, 지금의 자유한국당 말고 지방선거 이후에 와해되거나 물론 뭐 자유한국당이 이기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면 이 계획은 다 무산되는 건데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잘 안 됐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자꾸 이제 유도신문 안 돼. 질문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우리들은 보는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 호남, 탈호남이 아니고 네. 호남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바른정당은 그렇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몇 프로 나와요 지금 호남에서. 지금대로 가면요 선거하면은 전멸이에요 국민의당.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바른정당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전제는 지방선거에서 장사가 잘 안 돼서 이거 다음 총선이랑 대선 때 주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주자가 안 보인다. 그래서 막 당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막 이합집산하고 그럴 때를 바른정당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목표는 한국당 다 떨어뜨리기.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김칫국 질문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그리잖아요, 사실. 아니,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지금 질문자가 김칫국 질문부터 하면은 나는 김칫국 맞이지 말라고 해야 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바른정당의 지금, 통합을 바라는 분들이 다 그걸 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걸 그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 이유는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안희정 대표 두둔하니까 전부 다 안희정 욕하자면 하태경 칭찬한다고. 그런 식으로 마음 좁게 정치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당장 김경수 대통령 대변인께 하는 분이 대통령은 안희정을 끔찍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작정하고 민주당 교란하면은 대통령 맨날 나와서 난 저 사람 내 편이다, 저 사람 내 편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서로 정치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태경 최고위원의 영향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지방선거 이후에 대한 그림을 염두에 두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시겠죠. 이해를 가요. 할 수가 없죠.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염두에 둔다는 건 맞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한국당 없애겠다. 그러니까. 당으로서. 없앤다 국회의원이 없어집니까? 국회의원은 안 없어지지. 그 국회의원 주소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 다 22명이었는데. 어쨌든 주소 올 거잖아요. 22명을 어떻게. 그 외에도, 어쨌든. 간 사람 다시 받으라고. 근데 이제. 김성태 다시 받으라고. 하태경 최고위원이 이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주소 온다고 말했다가는, 이제 박지원 대표가, 그거 봐라! 합칠 거 아니냐라고 말할 테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폐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한두 명 괜찮은 사람, 난 5손가락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은 사람이. 이해합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러니까 계산이 다르니까 지금 잘 안 되는 계산이 다른 게 아니고, 박지원 대표는 그때 민주당 깨세요. 우리 지방선거 이기면, 우리는 한국당 깨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우리 깨려 그러겠지. 한국당 우리 깨려 그러고. 하태경 최고위원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말 한마디 아니라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저기 호남구 쪽에서 그거 봐라 그럴까 주원글씨 쓰여진 사람 땡겨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총선 되면은 다 떨어질 사람들. 이거 여쭤볼게요. 이거 다 하나만한 얘기 그만하고 서로 이거 여쭤볼게요. 아까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지도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이 당원 수는 그러니까 의원 수는 더 많지만 통합해서 우리가 흡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또 유승민도 있고 또 유승민과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붙으면 유승민 대표가 차기 구도로 가는데 당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페어플레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대표는 그런데 자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대표 이길 수 있어요. 이건 유 대표 개인 문제고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대표는 자기가 뒷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 하지 마라. 그런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고 그분 나름대로 희망이 있어야 정치를 하죠. 희망이 있어요. 아니 자기 대권에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면 정치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이번에 보면 유 대표가 낫잖아요. 유 대표가 낫고. 근데 유 대표가 그런 페이스를 계속 유지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 그게 정치의 묘미고 인간사의 묘미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장장님도 안 대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대한민국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안철수, 유승민의 대결에서는 유승민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바른정당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담하게 합치자고 하는 거죠. 좋아, 합쳐도 돼. 합쳐도 결국 그 정당 안에서 붙으면 유승민 대표가 이겨.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우리 바른정당 의원들은 다 이긴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물론 안철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안 대표가 역전한다. 한판 뒤집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서로 좋은 생각 가지고. 그러면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1대1로 이제 합당이 만약에 됐다고 치고 거기서 뭐 호남계가 나가든 안 나가든 어쨌든 합당이 됐어요. 되고 나서 다시 정당 대화를 하든 뭐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뽑아야죠. 그럴 때 유승민 대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둘이 토론을 붙거나 뭐 이러면. 가장 좋은 거는 두 분이 지방선거 다 나가야죠. 공동대표 한다? 아니, 지방선거 다 나가서 뭐 서울시장을 하든 부산시장을 하든 광역단체장으로 두 분이 이제 페어플레이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당대표 하지 말고 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나한테도 기회가 있어야지. 하태도 한번. 하태경 최고위원은 거기 통합된 당에 대표로 하시려는 거구나. 뭐 통합 전당대회 되면 또 출마할 생각이 있습니다. 출마만 했다면 이해하시잖아요, 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너무 앞에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가정을 놓고 싸우는 거죠. 안철수 대표도 또 바른정당도 호남계도 다 이 가정을 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지금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자유한국당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 제가 김칫국 질문이라 그랬는데. 근데 그 가정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것이 결국 뭐 40석에서 50석 되는 게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뉴스 공장장님은 정치를 못 하시는 거야. 정치인은 그런 가정 깔고 생각 안 해요. 가정 깔고 생각합니다, 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그러면 뒤에 책사들이, 모사가들이 이럴 경우에 시나리오 작성해 주지. 지금도요, 사실 안 대표가 저렇게 강력하게 통합 주장할지 우리는 예측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거지. 저 안 되면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 모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근데 모사는 많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안을 제시하는데 거기 안 대표는 자기 확신이 뭐가 있는 거죠. 그 확신은 가정을 가지고 하는 건데. 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가정 얘기가 가장 중요한 그림의 밑바탕이다. 이 가정을 다 놓고 얘기하니까 누구는 하자, 누구는 말자 하는 건데, 이제 답을 안 하실 테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고 오늘 끝낼게요. 추가 탈당, 남경필 지사 합니까? 절대 안 해. 지금 우리 11명 의원들이. 절대 안 한다는 건 일어나던데. 11명 11명 의원들이 한국당하고 안 한다. 라는 걸 우리 내부로는 거의 합의를 했어요. 거의? 네, 합의를 했어요. 중도 대통합밖에 없다. 남경필 도지사는 약간 애매모호한 답변을 이때까지 해왔던 것 같은데. 남 지사는 보수 대통합 먼저 하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거 맞아요. 맞는데, 지상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같이 가자. 우리 초심을 버리지 말자. 홍준표 대표는 샘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 누군가를. 그 샘문에 남지사 안 받겠다고 했잖아. 홍준표 대표도 정말 문제한 게 자기 수령놀이 하려고 자기한테 방해되는 사람 먼저 오지 마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누가 됩니까? 뭐 홍 믿는 사람은 안 되겠죠. 김성태 의원. 홍 믿는 사람은 안 돼. 왜냐면은 김성태 의원 안 됩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남한남 하태경 다 잘한대. 내가 지금 한국당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홍 때리기 선봉하셨다고. 김성태 의원 안 됩니까 그럼? 그분을 미나요, 홍 대표가? 아무튼 그분을 미는 그만큼 한국당 의원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칭찬한다는 거는 네. 홍 대표가 적어도 의원들한테는 김성태 인기가 의원 없다. 코너 살아있겠네요 계속.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몇 다음 퍼센트 주 뭐 구도가 결론 난 다음에 다음 시간 나오고. 거기가 아마 결선 투표가 있을 거예요. 과반수가 안 되면 네.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친홍 비홍 구도가 되면 네. 뭐 성태형 여기 계속 나오셔야죠. 자 그럼 뭐 걸까요 이번에는? 경쟁 된다 안 된다? 예. 뭐 걸까 우리? 성태형하고 뽀뽀해줄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신년 예산 전문가 정청수 소장님이 오늘 아침에 예산 합의문을 읽으면서 발견했는데 그래서 아마 충분히 궁금해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가시면서 다시 읽다가 저희한테 정정해주고 가신 건데 여기서 2인이 아이 2인이 아니라 2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하위 90% 준다. 물론 여전히 꼼수는 맞습니다. 네, 원래 바로 줘야 되는데 지방선거 6월에 있고 나서 7월부터 주면 바로 주니까 또 선거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9월에 줘야 된다라고 야당이 요구해서 9월로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이 둘은 아니라 아이 하나라도 주긴 하는데 2인 가구 소득 기준에 하위 90%만 준다. 이렇게 정리했다고 하네요. 요거 좀 자세하게 내일 메뉴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에이스 오늘도 문자 많이 왔는데 예. 이런 화한 사진이 보내져 왔습니다. 어디에 보내진 화한인지 모르겠는데 예, 화한입니다. 화한에 이제 왜 문구를 쓰잖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오시면 다 쓰는 겁니다. 다 쓰는 겁니다. MB 실장 이렇게 보냈는데요. 아마 이름에 MB가 들어가는 실장님이 보내셨나봐요. 자, 아프리카를 달리면서 뉴스 공장을 듣습니다. 대단하네요. 부럽습니다. 어디를 달리시는지. 그리고 그 외에 아동수당이 실검 1위가 됐어요. 여전히 실검 1위가 될 만합니다. 이거를 왜 당장 안 주고 앞으로 한참 기다려서 지방선거 지나고 나서 9월 달에는 주느냐. 네. 항의할 만하죠. 아동수당. 왜 이걸 늦춰야 됩니까? 예산이 잡혔는데 9월 달에나 쓰라고. 예. 항의하세요. 아동수당 관련 문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칼 플라니 약간 세계적인 항상 세계적인 건 아니고 예, 몇 년에 한 번씩 세계적인 학자들이 오긴 왔다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약간 세계적인 칼 플라니 사용연구소 정태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약간 세계적인 연구소의 소장님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트럼프 감세안입니다. 이거 이제 소위 트럼프 법안이 취임 1년 지나서 처음으로 하나 통과됐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할 타이밍인데 또 러시아 커넥션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 제대로 좋아하지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트럼프는 신이 나서 차기 재선도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첫 법안, 트럼프표 법안이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예. 그것도 51대 49로. 예. 네, 원래 상원에서 공화당 대 민주당이 52대 48인데 한 사람의 이제 예, 공화당이 한 명이 반대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당 아슬아슬했어요. 예, 테네시의 밥 코커 상원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제 통과했는데 이게 법인세를 인하는 거예요. 네, 법인세. 미국은 상대적으로 법인세 굉장히 높은 나라였습니다. 네. 35%에서 20%로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게 이번 한 번에 이명박 법인세로 내려갔어요. 네네, 그렇죠. 원래 미국 법인세는 50년대 중반에 45%였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떨어지다가 이번에 이제 대폭 떨어뜨린 확 떨어뜨려서 이제 대기업 재벌들이 자기를 계속 지지할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재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미국의 법인세를 떨어뜨리면 외국으로 나갔던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미국 제조업이 부활해서 다시 이제 이 블루 칼라들도 덕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밌는 게 트럼프가 하루에 평균 7번이었던가요? 7번 거짓말한다는 워싱턴 포스트에 통계 팩트체크 페이지거든요. 그거 제가 가끔 들어서 보는데. 이분 7번 열합니다. 하루 평균 트럼프는 7번 거짓말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니까 공개적 발언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의 발언을 워싱턴 포스트가 매일매일 팩트체크해요. 그런 다음에 그걸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거든요. 거기 가보면 가끔씩 들어가 보는데 취임 이후 하루 평균 7번 거짓말했다고. 여하튼 공화당도 싫어하잖아요. 트럼프를. 근데 이 법안이 워낙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니까.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니까. 예.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도 전부 찬성을 한 거죠. 그러면서 법인세, 상속세, 그다음에 과표 구간. 그러니까 개인소득세율 인하도 있는데 이건 상원하고 하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실히 안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이었는데 중요하죠. 그 법으로는 어떻게 못하다가 여기 끼워 넣어서 이 전 국민 의무 가입 조항을 갖다 없앤다. 이것도 이제 타격을 주죠. 그러면 한 1,300만 명 정도는 최소 보험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을 못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니까. 근데 1,400만 명이 보험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데 민간보험은 무지하게 비싸요. 그래서 왜 이제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빼는 걸 못해서 이제 암으로 죽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 교포들이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수술받고 돌아간다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많고 그게 이제 특히 치과를 미뤘다가 한국에 와서 치료하면 비행기값 빠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는데 미국에서 못해서 쿠바에 가서 수술하고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손가락이 2개가 절단됐는데 하나밖에 못 붙였다.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맹장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맹장 수술은 사실 뭐 수술로 치지도 않는 수술비의 기준으로 보자면. 근데 거기는 맹장도 1,몇백만 원이어서 그 수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웬만하면 아픈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냥 실려가는 거잖아요. 응급실에. 그럼 나중에 그게 한 2,3천만 원 나오니까 사고 당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소위 오바마 케어 의무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미국이 참 예전에는 대단한 나라였고 제가 국회가 오래되지도 않아서 20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하면은 모든 것에 세계 기준이었고 부러웠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변해가는 미국 정말 후지입니다. 점점. 그렇죠. 지금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수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인하하면 과연 외국에 있던 기업들이 돌아오고 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갈 거냐. 여태까지는 실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실증이 안 됐나요? 항상 레이건부터 이제 감세를 대폭적으로 했는데 감세를 하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서 세금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른바 레퍼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 한 번도 실증이 안 됐고 오히려 레이건 때 쌍둥이 적자 확 늘어나잖아요. 적자가 늘어나면은 채권 발행해야 되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자율 올라가면 달러 강세 그리고 무역 적자 이렇게 쌍둥이 적자로 이어지는데 이번에도 거의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레이건이면 30년간 이게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죠. 미국의 법인세를 인하해서 그 효과가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 적이 없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3% 줄였지만 그것 때문에 투자 안 늘어났거든요. 그 돈 가지고 4대 가게 가지고. 그렇죠. 기업 유보금만 늘어나고 재벌들. 그러니까 문제는 기업의 유보금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가난해지는데 이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게다가 이게 오바마 케어 의무 조항이 없어지면 한 1,300만 명 정도는 무보험자가 발생하고. 그 부분은 이제 상하 양원이 모여서 이제 협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원은 있지만 하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것도 이제 협의를 해야 이게 확정이 되는데 법인세 인하는 상하원이 같아서 이거는 이제 확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결국 미국의 대기업들이 해낸 건데요. 결국은 미국이 점점 후진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게 트럼프의 당선도 그렇지만 트럼프가
처음으로 트럼프 표라고 통과시킨 법안에 앞으로 이제 그 법안 통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바라봐도, 예. 그러니까 이것도 무보험도 늘고. 사실 이 문제도 트럼프가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 단순하게 이기면 이게 통과가 돼요, 법안이. 근데 분명히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할 거거든요. 근데 필리버스터를 이기려면 5대3로 이겨야 돼요. 51대 49가 아니라 5대 3의 비율로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수 균형 룰이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세수가 중립적이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법인세가 줄어든 만큼 다른 세수가 늘어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의회에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법인세를 줄이고 그다음에 어디선가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그건 역시 또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우리는 월급 봉급생활자인데 보통.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밑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반박이 될 것이다. 이게 스티글리츠 노벨상 받은 사람의 예측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일어났었죠. 네. 실제로. 네. 그게 이론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제 그랬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미국하고는 다르게 법인세를 인상했어요. 예. 지금 22%에서 25%로 과표 2천억 초과 경우에만. 네. 그러니까 대기업 경우에만 20%에서 25% 상향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감세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상위 1% 기업이 80% 감세된 거고 상위 0.1% 300개 기업이 60%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혜택을 받던 걸 갖다가 돌려놓는 거고 그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기업이 사내 유보를 700조 쌓아놓고 있는데 우리 가계부채 반이 이제 기업 에 쌓여 있는데 단순하게 현금은 아닙니다. 투자한 것도 사내 유보인데 그중에 이제 현금으로 쌓아놓은 것도 있고 증권 뭐 부동산 이렇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거죠.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사실 최경환 부총리도 박근혜 시절에 그 현금 유보를 어떻게든 세금으로 거두려고 노력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했었어요. 기업 유보금 그거 투자하라고. 네, 네. 투자하라고 했는데 누가 투자하나요? 투자 안 하죠. 왜냐하면 부동산에 한다든가 이렇게 훨씬 더 이익이 있고 현재는 설비 투자가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정부가 복지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녹색 전환에 투자를 하거나. 그래서 그때 깎아준 거 돈으로 내놔. 우리가 그거 세금으로 쓸 테니까. 그거죠. 이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입니다. 야당에서 이제 일제히 드러났죠. 사실 이번에 제가 외신을 막 찾아봤어요. 혹시 또 그 이른바 바닥으로의 경쟁 얘기가 나오나 근데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마침 그때 법인세 예산이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 내리는데 우리나라만 올린다. 우리나라 망한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세율하고 국제 경쟁력 또는 경제 성장률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 모든 나라를 다 찍어봐도 상관관계가 없고 김어준 총수라면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법인세율이 역전됐다. 그럼 회사를 미국으로 옮기겠어요? 트럼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건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법인세율은 굉장히 적은 요인입니다. 법인세 하나 때문에 회사를 전체를 옮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언론에서 그걸 자꾸 들이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그 교수들이나 이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삼성이나 현대차가 국내 공장 안 세운다 외국에 세운다. 아 근데 국내 공장으로도 이미 국내 수요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세우는 거지. 아니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미국에 생산된 게 우리나라 역수입돼서 우리가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이제 재벌들이 좀 기사를 써달라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항상 기업들이 옮긴다고 위협하잖아요. 네. 노동자들은 옮기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게 노동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노동자들 임금이 줄어들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부족해요. 그게 지금 전 세계의 침체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죄세 딜레마 성격이라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따라서 내린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늘려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중국, 일본이 법인세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법인세를 거꾸로 올리냐 여기다 대놓고 이제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한다. 기업들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법인세 올린다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태현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들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또 댓글 공장에
대규모로 동원됐잖아요. 예. 네, 양지의 사건도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중인데요. 자, 네. 다음 수 어떻습니까?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소위 아들 꽃보직 특혜 논란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법정 증언이 나왔는데요. 경찰 내부 청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인데 증언에 따르면 당시 백모 서울경찰청 차장 부속실장이 누구로부터 우 전 수석의 아들을 운전병으로 추천받았냐라는 특감 쪽 질문에 대해서 청탁받은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지 못한다면서도 내부인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이어서 감찰관 보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네, 자신이 과거에도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방해를 받았다라는 증언도 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똑같은 내용을 증언했었고 이제는 감찰관 보 넘버 2도 똑같이 우수석 아들이 특혜를 받았는데 그건 분명한데 누가 그런 청탁을 했는지 밝히지 못하겠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잘렸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다 자르는 일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예, 추명호 전 국장. 국장은 어제가 아니죠. 구속이 됐는데, 추 국장에게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하는 최 차장. 네, 최윤수 전 차장 같은 경우에 왜 영장이 기각됐냐라면서 관련해서 굉장히 토로했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요 사건과 관련된 일입니다, 결국은. 예. 이 사람들이 왜 잘렸냐면은 이석수 감찰관 이런 사람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뭔가 비위가 있다라고, 예, 감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정원 쪽에서 거꾸로, 이석수 감찰관을 뒷조사를 해서. 네, 불법 사찰했죠. 날려버렸는데 그 건으로 이제 그 정보를 건네준 추명호 국장은 구속이 됐고 그런데 이제 그 지시를 한 우병우 수석의 30년 친구라고 하는 최 전 국정원 차장은 구속이 안 됐고, 예, 요 사안은 저희가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또 잠시 후에 여기 놔둬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이런 사건은. 예,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다음 주 뭡니까? 네, 검찰이 최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내역을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10월경부터 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자주 통화를 했고요. 통화 시간도 평소보다 훨씬 늘었다라는 건데요. 당시는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까지 검찰 조사 받을 때였습니다. 그렇겠죠, 뭐. 예. 김태효 기획관은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국정원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뭐 이렇게 댓글 공작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반드시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예, 청와대 쪽에서 댓글의 방향을 지시하고 또 보고를 받고 하던 그러니까 대통령 바로 아래서 사실은 청와대 내 댓글 공작을 총지휘했던 사람으로 지금 추정되는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인데 이제 분류가기 직전에 관계자들하고 열심히 통화했다. 네,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그렇군요. 틀림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은데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이 관련해서는 다 기각되거나 아니면 발부된 것도 다 뒤집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미국의 러시아 게이트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유착 관계에서 전미 총계협회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황이 나왔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전미 총계협회 쪽 인사가 지난해 5월 달에 트럼프 캠프 정책보좌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내용을 보면 트럼프 후보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라는 제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메일 제목은 크렘린 커넥션입니다. 이 전미 총계협회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단체. 그렇죠. 예. 공화당에 가장 많은 그 정치원금을 내는 곳이거든요. 예. 총계협회한테 밑보이고 공화당이 당선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 곳인데 여기가 러시아와 이제 커넥션이 트럼프 캠프 커넥션의 중간 고리였다. 굉장히 오히려 지금 충격적인 소식인데 이게 북한과 예를 들어서 특정 캠프와의 커넥션을 북한과 뭐 자유한국당과 커넥션을 그런 성격입니다 지금 보수 최대 이익단체니까요. 그리고 보수 정당이니까 북한과
자유한국당의 커넥션을 정경련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 그런 정도의 뉴스예요. 예, 실제로. 그리고 또 이 사람 위에도 예, 이 전기 총기 협회 관련해서 연결고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와 전기 총기 협회가 같이 무너지지 않을까? 무너질까요?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총기 협회 조직은 워낙 강력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뉴스가 나온 겁니다. 네, 트럼프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네. 제목만.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랍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지난 2일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일쯤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사위가 유대인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트럼프가 예전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나친 친이스라엘 정책을 얘기했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고, 예, 개신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예, 유대교, 아르메니아교 다 거기 있죠. 예. 게다가, 예루살렘의 동부, 거기가 이제, 이슬람 성지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병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안하고 그때 팔레스타인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을 그래놓고 여기를 수도로 한다고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 현재 수도가 아닌데 미국 정부는 이걸 인정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영원히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하고는 소위 양국 모두 인정하는 정책이란 말이죠, 미국에서는. 예. 양국 체제를 인정하는, 물론 이스라엘은 가둬놓고 있지만 벽 안에. 가둬놓고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예. 인정할 수가 없죠. 병합을. 전쟁하자는 얘기죠. 거기에 자기들 성지도 있는데. 전쟁하자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밀어붙이려고 한다. 그런 뉴스가 있다, 이건데. 정말로 이 지역에서 전쟁을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트럼프는 대선 당시에도 관련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아랍 쪽에서 전쟁을 하고 무기를 팔아먹고 이런 계산하는 걸까요?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 뉴스는 저희가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국제 시간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미니. 저희의 영장 해설 전담 판사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어제 이어서 연결됐습니다. 법무법인 동안의 변호사 아니고 사무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공장장님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안은 다른 곳에서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요. 네.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지금 영장 실질 심사하고 구속 적부심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루질 않아서 제가 계속 저라도 다뤄야 되겠다 싶어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일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끝날 때 공장장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깊이 인상이 남았어요. 엉망진창이 돼 있다고. 예. 그 얘기부터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네네. 인천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가 네. 내가 19년째 법원에 있었지만 이런 구속 적부심 심사는 처음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어제 이제 판사님이 이정일 판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영장 실질 심사하고 구속 적부심 심사를 보면서 그 기준에 영향을 받아서 지방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법 집행을 하는데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뭘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다라고 어제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 좀 정리해 주시면요, 다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제일 규모가 큰 법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있는 판사들이 대체로 좀 고참들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기준을 만들면은 그게 전국 법원으로 전파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 전담부 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것도 어떻게 기준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어떤 뭐 물론 재판이 독립이 돼 있긴 하지만은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될 기준이 있을 만할 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는 실무 관행이 상당히 준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영장 발부 기준이라든가 구속적부심 운용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중앙지법에서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지방으로 전파가 되면서 중앙지법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엉망진창이 돼서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기준이 없는 석방 혹은 기준이 없는 기각이 됐다 이런 거죠 요지가. 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가장 눈길을 이끈 게 이번에 결정적으로 나온 게 저 한국 e스포츠. 네. 거기 조 사무국장인가요? 총장인가요? 네. 이분이 사무총장. 예, 이분이 긴급 체포 절차가 위법하다 그래서 지금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관진, 임관빈 말고 그렇게 이제 구속적부심 이게 왜 구속적부심 심사가 이런 식으로 적용되냐고 얘기가 시작됐는데. 네, 그렇죠. 신경열 부장판사에 의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e스포츠. 네. 이번에는 이제 여당 전직 정무수석과 관련 인사입니다. 그렇죠. 그 분이 구속이 됐었었는데 한국 e스포츠 사무총장 정호 씨가 자기들도 똑같은 공약을 냈었거든요. 삭감을 주장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선고 후에 지급하자고. 이런 건 내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선거용 예산이니 불필요해서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은 맞는데 선거 전에 하면은 여당에 유리하니까 선거 이후에 지급하자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표 계산인 거죠. 예.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정말. 이런 야당의 주장은 처음 보는데 어쨌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선거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예. 6월에 선거니까 6월 이후에 지급하자. 언제? 9월부터. 예. 이런 야당은 처음 봅니다, 정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예. 라는 보도가 한국일보를 통해 나왔고요.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서 EU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관리에 관해서 제도와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회의 시작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전원 기립해서 10초 정도 묵념을 하고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죠. 예, 이걸 굳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 때 재난 컨트롤 타워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했던 걸 이제 되돌려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 거라고 보고 재난재해를 방지하고 구조하는 국가의 임무가 맞죠. 예, 해상 상황이 나면 전 세계 어디나 해양구조대, 소위 공무원이 출동합니다. 예, 이걸 민간이 하진 않죠. 민간이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근데 유독 이 세월호 사고 때는 사실은 해군 출동도 누군가가 맡고 해경도 뒷짐을 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거기 언딘이라고 하는 민간 업체가 군안을 책임지는 유일한 업체로 계약이 사고가 나자마자 됐고 언딘이 그 현장을 장악하고 언딘 중심으로 군안을 해야 한다면서 사실은 국가가 뒷짐을 지고 있었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사실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관련해서 이것도 밝혀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특조 이기가. 그럼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자, 다음은요.
네, 2013년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경찰 인사까지 개입하려 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될까 봐서 우려해서인데요.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국정원이 2012년에서 2013년 서울수서경찰서의 후임자까지 관여한 정황이 담긴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2013년 4월께 국정원은 당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후임 인사를 언급하면서 잔불 정리를 확실히 할 사람을 후임자로 앉혀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썼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수서경찰서가 소위 뭡니까 셀프 강금 사건. 네, 그 실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네, 셀프 강금 사건의 실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수사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를 했던 내부 인력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양심 선언하거나 뭐 자료가 나올까봐 국정원이 그 경찰서장 후임을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원래는 보고서에는 애초에 신임 소장으로 유력했던 사람이 박아무개 총경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 총경이 아닌 다른 사람이 총경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정원이 그러니까 유력했던 총경을 맡고 다른 사람이 수서경찰서장으로 총경으로 발령나도록 조정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 거 정황이 담긴 보고서죠. 그런 의논을 했던 국정원 보고서가 나온 거고 사실 이명박 박근혜 국정원에서는 정부의 국정원에서는 국정 운영을 실제로 국정원을 했어요. 중요한 한 축으로. 그러니까 뭐 요청에 따라 정보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정치를 실제로 했어요. 예,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경찰서장 후임자 누구를 해야지 이 댓글 수사 관련해 가지고 양심 선언이나 자료 유출이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실제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국정원 직원들 말고, 이런 시절에 국정원을 거친 오비들, 예, 소위 오비들, 그 사람들이 과거를 잊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인 신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왜냐하면 자기들 머릿속에는 자기들 이렇게 경찰서장 날리고 누구 날리고 혹은 누구 꽂고 혹은 뭐 방송국에 누구 날리고 누구 넣고 하는 거 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전도 아닙니다. 2012년, 13년 상황인데요. 국정원 개혁 진짜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절 10여 년간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시절에 국정원의 고위 관리를 지내고 이제는 은퇴한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하던 대로 하거든요. 예.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네. 구속적부심 심사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구속적부심 심사 신청이 많다고 합니다. 나도 될래나 싶어가지고 많다고 해요. 왜냐면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김광진, 윤관빈 두 사람이 석방되는 걸 보자 너도 나도 그런 생각을 하나 본데 그래서 이분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석방돼 버렸어요. 예, 이분도 사실 사정이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천적으로 영장 발부할 때 그 전 단계인 검찰에서 체포를 당시에 그 절차가 잘못됐다, 위법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최초 단계서부터 잘못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영장 발부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석방이 된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적부심에서는 잘 못 봤습니다. 사실 긴급 체포 절차가 무법하다라고 하는 건 제가 영장 전담할 때도 많이 다뤘던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그런데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영장 없이 체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영장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법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 그렇죠. 이때 영장이 있을 수가 없죠. 도망가고 있는데. 바로 범죄가 벌어졌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현행범은 아닌데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그런데 긴급하게 이거는 영장 없이 체포를 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뭐 도망갈 수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경우를 그럼 긴급한 경우로 보냐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요건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그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 특히 이런 긴급한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은 우연히 만난 경우. 우연히 만난 경우? 네, 그렇죠. 그럼 영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도망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긴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범죄가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게 뭐 사형, 무기, 3년, 장기 3년 이상, 이런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이 상당히 엄격해요. 영장주의의 예외니까. 형이 아주 중한 피의자인데 우연히 만났거나 지금 놔주면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을 할 것 같거나. 그럼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법상으로 보면 재량권이 전혀 없어요. 법에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는 게 사실 그렇게 지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법대로 적용을 하면 이게 법이 있으나마나한 이런 조항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좀 역사적인 걸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긴급 체포라는 게 나오기 전께 긴급 구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때는 이런 식의 조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수사기관에서도 그냥 뭐 조문은 들어갔지만 옛날에 긴급 구속처럼 운용을 해온 거예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경우 아니라도 체포를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법대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이걸 판례로 약간 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 그런 긴급 체포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그 현장에서 판단해서 재량권 할 수 있는데 그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봐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데 이렇게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게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 이렇게 판례가 완화를 해줍니다. 이게 2002년도에 최초에 나온 판례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법을 그대로 운영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판례가 완화를 해줬는데 그런데 정말 법대로 하면 이제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e스포츠 사무총장이 석방된 거는 정말 그대로 법대로 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조문대로. 법대로 했다고. 근데 그게 이미 2002년에 그 법대, 소위 그 조문대로만 하면 사실 다 풀어줘야 되니까. 수사기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줬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상당한 재량권을 뺏어버린 거군요. 말하자면 법대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 조문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현실과는 다른 이때까지 한 10여 년 이상 없었던 판결을 내린 거는 마찬가지네요. 거의 없었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법대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부할 때 그때도 긴급체포 위법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은 보니까 문제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당한 재량권을까지도 넘어선 거냐. 그러니까 현저하게라는 게 뭐냐면 누가 봐도 명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게 불합리한 거냐, 체포가. 이런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요새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이 이상한 결정들을 하지만 이것 판사 기본이거든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좀 약간 이상하긴 해도 현저하게 명백하게 이상하지는 않다. 이렇게 봤다고 보는 게 맞죠. 판사님, 자꾸 이제 법리적으로 해석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쪽 풀어줬으니까 이쪽도 풀어준 겁니다. 그러고 그것도 그 말씀도 맞고 더 나가서 걱정.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 사고 관련해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사고 원인을 해경의 VTS 즉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시스템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은 그럼에도 해경의 VTS 예산을 삭감해 퍼주기 복지에 이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안전에 관한 예산은 삭감하고 복지 예산으로 퍼주기로 돌렸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 두 가지 점에서 엉터리입니다. 우선 VTS 예산이 줄어든 것은 경인, 태안, 부산의 VTS 사업이 종료돼 자연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국민 안전 관련 예산 삭감을 지적하면서 정작 국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관과 119 특수구조대에 대한 충원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특히 VTS 예산 삭감이 문제라고 해놓고 VTS 인력과 해경 상황실 충원을 반대하는 건 이게 뭡니까? 최소한의 앞뒤는 맞아야 찬반을
논하고 말고 하는 거죠. 좋겠습니다. 야당은 아무거나 막 반대만 하면 되니까. 부럽다. 김어준의 시샘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부럽습니다. 요새 자주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보통은 최소한의 앞뒤는 맞추고 이렇게 논리를 만드는데, 예. 앞뒤를 안 맞춰도 되잖아요. 막 반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이 일단 합의는 됐습니다. 예. 네, 어제 여야가 내년 예산안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00여 명 선으로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000명 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서 합의문이 나온 건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합의문 가운데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부분에는 유보 입장 밝혔습니다. 오늘 여야가 오전 11시에 본회의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자유한국당은 그 전에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 표결에 불참하거나 일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공조로 예산안 본회의 통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언론의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어제 이어서 정상수 소장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볼 텐데, 이게 전부 다 이제 공무원 증원이라고만 보도했거든요. 이걸 증원이라고 하느냐, 충원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찰, 집배원, 소방수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거거든요. 그 이제 내용을 보면 파출소 24시간 순찰, 112 상황실, CCTV, 119 특수구조대, 해경 VTS 운영, 그리고 생활 부분은 제일 많은 게 집배원이에요. 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면, 물론 다들 공무원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산 이야기할 때 공무원, 증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이란 말이죠. 오랫동안. 어감이.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공무원 증원이라고 계속 언론이 야당의 프레임을 그냥 제목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놓고 사고가 나면 또 소방 인력이 부족하다고 또는 집배원이 자살했다고 그러면서 기사 계속 쓰잖아요. 집배원을 어떻게 늘립니까? 예산이 있어야 늘리지. 그리고 그러니까 정작 그 예산을 가지고 싸울 때는 그냥 정치적 공방으로 내버려 두고, 예? 공무원 증원이라고 그 프레임 그대로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집배원 부족으로 집배원이 막 자살하고 고통받고 소방수 부족하다고 하고 그럼 또 약자 편이라면서 기사를 써요. 이게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예, 사실은. 이럴 때 예산을 늘릴 때 도와주든가요, 그러면. 그런 기사를 쓸 거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거꾸로 여당이 이런 충원을 할 때 이건 필요하지 않은 충원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사를 쓰던가요. 그냥 공무원 증원이라고 해놓고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는 대단히 비겁한 보도라고 봅니다, 그동안. 자, 또 예산 관련 보도가 있습니까? 네,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정부 원안보다 보편적 복지를 축소하는 쪽으로 타결이 됐는데요. 이러한 협상의 이면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작용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 인상의 내용과 시기가 상당 부분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야당은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급 대상과 시기 조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를 정략적이다라고 비판하면서도요.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결국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도 정부안보다 2개월 늦춰져서 내년 9월부터 실시됩니다. 한국일보죠. 네, 그렇습니다. 제목은 보편적 복지 축소 뒤엔 야당의 정략적 요구 있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거는 진짜 정략적 요구가 맞죠. 원래 이제 선거용 예산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선거 때만 되면 도로도 갈아엎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선거용 예산이라고 하면 불필요하다. 그래서 삭감하자. 이런 주장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삭감을 주장하면 왜냐하면